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그 구독자님 요청하신 코히어런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03% 정도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했죠. 1.18%, S&P 500도 0.54%, 러셀은 0.52%로 좀 상승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는 조금 일단 반등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반등이 그렇게 크진 못했고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끌어갔다 해서 다우하고 지금 이제 러셀은 그나마 조금은 상승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나스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기술주 특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는 컸는데 그 기대치에 대한 충족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들이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맵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쪽이 많이 하락했죠.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했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있었고 그에 더불어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인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고 그와 더불어서 세마이컨덕터에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일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조금은 일단은 반등이 일어났죠. 소프트웨어 쪽은 좀 반등이 일어났다. 자, 결론적으로 봐서 이쪽은 많이 하락한 반면에 자, 소프트웨어 쪽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 장이 하락은 다른 게 아니고 이쪽이었다. 자, 그 다음 은행주도 계속해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나머지 기술주를 제외한 종목들은 크게 일단 빠진 건 없습니다. 약간씩 일단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했을 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총 큰 게 많이 빠져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순환매로 계속해서 장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고, 자,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주 종목이었다. 너무 일단 기대치가 컸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없었다. 그 다음에 너무 지금 다른 것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닝스 콜에서 좀 수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하지 못했다는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그에 따른 것들 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수치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수치로 말 못했던 것이 약간의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5개 섹터는 그나마 일단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죠. 테크놀로지가 한 1.66% 많이 하락을 했고 자 나머지 파이낸셜한지 인더스트리얼 그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베이직 머티리얼 에너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힘든 모양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7천선에서 일단 고점에서 저항을 많이 받고 있죠. 거기다가 밑에서도 어느 정도 지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스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박스장이 아무래도 4월 말까지 아니면 4월 중순 이상까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없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는 약간 일단 상승했는데 다우 역시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 오늘 장에서 많이 빠졌던 것은 결국은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많이 빠졌던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반도체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러셀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는 조금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오늘 장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장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자 10년물 금리는 1.1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하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7년물짜리 국채 입찰이 좋았죠. 자 중기채 국채 입찰이 좋아서 이렇게 좀 하락이 됐고 30년물도 역시도 좀 하락이 됐다 해서 트럼프가 지금 더욱더 많이 신경 쓰는 분야가 주식보다는 좀 국채가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 자체가 돌아 나가려면 조금 더 이런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빅스 지수 역시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약간 심리 자체는 완전히 일단 꺾인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자, 비트코인은 뭐 큰 폭의 상승 그대로 형성되고 있고 골드 값은 좀 계속해서 상승되는 모양이 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달러 대신해서 모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는 200불에서 지금 모습에서 1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지금 이제 문제는 캐펙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구글에서도 캐펙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라도 채권을 발행해서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죠. 이걸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은 ROI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된 이익들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제 ROI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EO들이 있죠. CEO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면은 캐펙스를 안 하면은 시장 자체가 자기들 회사가 존폐가 지금 달려 있으니까 어쩔
어쩔 수 없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이게 올라가서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엔센스왕 아니면은 사티아 나델라 모든 CEO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캠팩스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는 폭락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5% 정도 하락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 인프라 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들. 두 번째는 논의의 초점이 단기적인 성과에서 벗어나서 인공지능의 투자 지출의 지속의 가능성으로서 옮겨가고 있다는 것들. 캐펙스를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투자 규모라든지 수익 창출의 방식 그리고 잠재적인 현금 흐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광범위한 AI 관련의 우려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엔비디아의 핵심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관련 지출로 인해서 현금 흐름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경이적인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자,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갈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우 좋은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 뉴스에 따른 매도, 차익 실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5년도에 73%에서 2026년도에 6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AI 투자가.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과 탄탄한 재무 상태로 인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데이터 센터의 수요와 메모리 계약 자체 이런 것들의 제약이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7년도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차익 실현, 그 뉴스에 따른 매도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 버리 이야기인데 엔비디아의 인수 결정 자체가 닷컴 버블 정점 당시에 시스코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화 빅쇼트의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엔비디아에 대한 자신의 비관적인 전망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번에 최근 실적에서 발표된 한 항목에서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 당시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한 점이 발견돼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의 구매 의무가 급증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1년 전에는 161억 달러에서 952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즉 재고라든지 구매 계약을 포함한 총 공급 의무가 현재 117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 엔비디아 연간 영업 현금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자, CF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전 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8%가 증가됐다는 것들, 요 문제죠. 그래서 향후 몇 분기 이상 아니면 평소보다 더 먼 시점까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고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이런 점들 재고가 좀 늘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치명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이라는 발언 자체가 미국의 최대 상장 기업의 미래 수요의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전에 대량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봐서 더 많은 현금이 장기간 재고에 묶이게 된다.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현금이 묶이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이 아닌데 그 이유는 수출 충격도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도 아니다. 사업계획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엔비디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시스코 시스템즈와 비교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부분이 정점에 닿았을 때하고 비슷한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시스코는 급속한 성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기업의 기술 투자 지출이 갑자기 캐펙스가 급감하면서 시스코가 사용하지 못하는 과잉 재고로 인해서 계약 의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상각해야 되겠고 주가는 폭락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캐펙스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공급 물량이 결론을 재고로 쌓이게 되고 그 재고 자체가 아무래도 일단 상각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평소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사이에 시스코는
50%의 성장을 예상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와 구매 계약을 연장을 했다. 자,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익률은 70%를 넘어서 시스코 당시 이익률보다 높아서 하락 위험을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버리는 이러한 이익률의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요, 그다음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의 능력 덕분에 높아진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유형에 맞는 수요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을 갖다 경고 신호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레전블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진이 해당 분기 동안의 GPU 생산 능력, 맞춤형 칩과의 경쟁, 전력 공급, 메모리 공급, 그다음 고객의 자금 조달 등 여러 가지 투자의 우려 사항을 갖다 해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경영진은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고객 수요를 충족하고 AI 시장을 발전을 갖다 지속적으로 선도할 자신감이 있는 팀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갖다 $245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향후 1년 동안 5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만은 결론적으로 봐서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회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버핏 지표 역시도 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 대비 GDP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 자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비슷하겠죠. 그래서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총 자체가 230% 레이쇼가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롱텀으로 봤을 때 트렌드 라인이 한 77%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고평가된 게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 라인 때, 요 라인 때보다도 지금 많이 고평가돼,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런 것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투자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핏 지수로 본다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S&P 500의 지금 밸류에이션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P 레이쇼 있죠.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17.1배수 정도가 30년인데 이게 2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뭘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옛날에는 굴뚝 산업이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이니까 배수를 좀 많이 줄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높게 형성돼 있다. 그다음 케이프 실러 P 레이쇼 본다면 이거는 인플레이션 반응한 건데 28.6배수고 40.6배수니까 요것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다음 배당 수익률 있죠. 배당 수익률이 아무래도 낮게 2.0이고 이게 낮게 돼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식이 좀 고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닝 일드 있죠. 어닝 일드 스프레드 역시도 어닝 일드에서 자 마이너스 BAA 채권을 뺀 겁니다. 자, 채권 수익률을 뺀 건데 채권 수익률이 이게 높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나왔죠. 보통은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여기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없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일단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가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돈이 들어오기가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필수 소비재 주식만큼이나 저렴해졌다. 자, anyway 어쨌든 간에 상대 평가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엔비디아하고 월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월맛이고 저기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3배인데 저 월맛은 42배라는 겁니다. 23배고 42배. 상당히 일단 지금 월맛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죠. 기술주보다도 훨씬 더 소비재가 고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기술주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에 투자자들이 이른바 순환금융이라든지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투자 수익률 ROI 이런 것들의 영업현금 흐름이 거의 100%에 달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크게 하락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는 예상치 않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현재 24배수가 계속해서 일단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UBS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업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다른 것보다 계속 실업 청구 건수만 보면 되겠죠. 186만 건을 예측했는데 183만 3천 건이 나왔다. 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 기대치도 줄어들었는데 저번보다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186만 건에서 183만 3천 건으로서 줄어들었다. 자, 요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실업을 취업급여를 갖다 청구한 사람 줄어들었으니까 고용이 조금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 자, 그로 인해서 금리를 바로 내리기는 좀 힘들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79% 정도 나왔죠. 저번에 한 4% 정도 됐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입찰률이 낮게 나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국채 지금 경쟁률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찰률 역시도 2.5배로서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국채 입찰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세일즈포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AI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냐.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일즈포스의 부진한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분석가들에게 씁쓸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주가 하락세를 막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거의 도움이 좀 되진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간 매출의 전망치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거죠. 지난 분기라든지 이런데 매출과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조금은 상승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소프트웨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세일즈볼츠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포스의 플랫폼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 측은 지난 분기 에이전트 포스의 연간 매출이 8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자, 성장 속도가 좀 많이 느리다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들. 또 세일즈폴스는 성숙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미 성숙한 사업인데, 자, 아무래도 에이전트 포스는 아직까지 도입 초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세 회복을 견인할 요인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대규모의 인수 합병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고, 따라서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면서 하락 위험은 상당하다. 자, 그렇게 번스타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수익률 하위 등급을 부여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에서는 에이전트 포스가 유망해 보이지만은 세일즈 포스의 나머지 매출 부분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포스의 매출이 한 2% 정도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98%의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후로 기업들이 AI라든지 데이터 관련 사업에 집중하면서 앱 투자 여력이 줄어든 점,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커머스를 포함한 세일즈 포스의 특정 사업 부분이 부진한 점, 자, 이런 것들이 꼽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주식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골드만삭스 역시도 지금 에이전트 포스가 세일즈포스의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자, 그렇게 주장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핵심적인 논쟁은 세일즈포스의 전문성이 경쟁사의 최신 솔루션보다도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가 이러한 결과를 수익화해서 향후 몇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 자, 그게 달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일즈폴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장기적인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포스, 즉 말해서 지금 에이전트 AI하고 경쟁을 해서 여기가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가 더 나은 건지, 자,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님 요청하신 코히어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머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일단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이 일단 22배수인데 50배수 정도 되면서 120%나 고평가되어 있고, 5년치도 마찬가지로 115%나 고평가되어 있다. 일단 패그배수 역시도 지금 현재 한 9%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0.28% 약간씩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유자 영역이고 들어가려면 조금 더 주가가 빠진 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일단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일단 매수 관점이다. 스토캐스틱 이런 게 주봉에서 좀 많이 내려올 때 있죠. 요럴 때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좀 많이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AI 혁명 얘기하면 다들 엔비디아, GPU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엔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말하자면 AI의 혈관을 만드는 기술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금을 캐려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골드러시가 벌어졌어요. 근데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과연 금을 캐는 광부들일까요? 아니면 그 광부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랑 삽을 파는 사람들일까요? 다들 아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곡괭이에 대한 겁니다. 지금 AI 업계가 뭐랄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GPU 성능만 좋으면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수십만 개의 GPU를 아무리 쌓아놔도요, 얘네들을 서로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지 못하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연결성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연결성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체감해 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7,100억 달러. 2020년 딱 1년 동안에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0조 원에 가깝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병목 현상을 뚫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되게 재밌어요. 파고 들어가 보면 의외로 아주 기본적인 물리학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구리선 있잖아요. 이걸로는 AI가 뿜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감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길어져도 열이 막 나고 신호가 약해지고 그래서 나온 유일한 해답이 뭐냐? 바로 데이터를 빛으로 쏴주는 광섬유인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렸는데 그럼 이 기회를 잡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좀 의외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코히어런트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코히어런트라는 회사의 과거를 보면 솔직히 좀 난장판이었어요. 어찌나 인수합병을 많이 했던지 항공우주 부품 만들다가 갑자기 치과 장비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다 손에 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건 뭐다? 3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빚더미였습니다. 그냥 덩치만 큰 잡화점 같은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2024년에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AMD랑 레티스 반도체에서 진짜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를 썼던 짐 앤더슨이 새로운 CEO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던진 이 한마디? 시장 출시 속도가 최우선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회사의 운명을 180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앤더슨은 자기가 예전에 성공했던 그 레티스 플레이북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전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첫째, 돈 안 되는 사업들, 뭐 항공우주니 뭐니 다 팔아버려. 둘째,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서 회사를 안정시켜. 그리고 셋째, 남은 모든 자원과 인력을 딱 한 군데, 바로 고성장하는 AI 통신 시장에 100% 쏟아붓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럼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한 코히어런트가 가진 진짜 무기는 뭘까요? 이 회사의 슈퍼파워 말이죠. 그건 바로 경쟁사들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해자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부품 몇 개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원재료인 특수 반도체 웨이퍼부터 직접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초정밀 레이저 칩도 설계하고 이걸로 최종 제품인 광트랜시버까지 이 모든 걸 한 회사가 다 해치운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기술이랑 장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회사가 다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였던 수직 계열화의 활용 점정이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초로 6인치 인듐 이나물 웨이퍼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인듐 이나물, 이름은 좀 어렵지만 광섬유에 필요한 빛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큰 사이즈로 대량으로 찍어낸다? 이건 진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기술적 도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와요. 그냥 웨이퍼 크기만 4인치에서 6인치로 키웠을 뿐인데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 개수는 4배로 늘어나고요. 칩 하나 만드는 비용은 무려 60%나 뚝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그냥 원가 절감 수준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은 아예 따라올 엄두도 못 낼 넘사벽 경제적 해자를 퍼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해지죠. 예를 들어 중국의 이노라이트 같은 회사는 모듈 조립은 잘하는데 핵심 칩은 코히어런트 같은 데서 사와야 해요. 반대로 미국의 루멘텀은 칩은 잘 만드는데 이걸 최종 제품으로 만들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코히어런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 가장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위협이 알고 보니 이 회사에게는 역대급 기회였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2026년 초에 딥시크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엄청 적은 돈으로도 최신 AI 모델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발표한 거예요.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온통 이제 비싼 GPU 클러스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AI 하드웨어 붐은 뜻났네? 이런 생각뿐이었죠. 당연히 코헤어런트 같은 회사 주가도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에 아주 재미있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싸고 효율적으로 변하면 사람들이 그걸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 이거 싸네?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쓰게 돼서 전체 소비량은 오히려 폭발한다는 이론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바로 이겁니다. AI가 싸졌다는 건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몇몇 거대 기업만 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회사, 심지어 우리 스마트폰, 자동차, 능장고까지 전부 AI를 쓰게 된다는 거죠. 즉, 소수의 거대한 훈련 작업에서 수십억 명이 매일같이 쓰는 수조 건의 추론 작업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당연히 기기와 클라우드 사이에 오가는 데이터 트래픽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또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로 AI의 다음 병목 현상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코히어런트가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길을 뚫었으니 이제는 열의 길을 뚫을 차례인 거죠. 맞습니다. AI의 다음 골칫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열이에요. 요즘 나오는 AI 칩들은요,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제 성능을 다 못 내고 스스로 속도를 늦출 정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AI의 발전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코히어런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다이아몬드입니다. 물론 진짜 보석은 아니고요. 구리보다 열을 5배 이상이나 더 빨리 빼앗아가는 특수 인공 다이아몬드를 개발한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로 방열판을 만들면 AI 칩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을 순식간에 쫙 식혀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은 따로 있어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쓰는 게 아니고요. 보통 칩이랑 방열판 사이에 열을 전달하는 물질을 바르는데 이게 열 저항을 만들거든요. 코히어런트는 이 중간 물질 없이 다이아몬드를 칩에 그냥 직접 딱 붙여버리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걸로 열 저항을 99%까지 없애버린 거예요. 데이터기를 뚫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열이 빠져나가는 길까지 완벽하게 고속도로로 만들어준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코히어런트라는 회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골드러시에서 과연 어떤 금광이 대박을 터뜨릴지 맞추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금광에 모든 광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곡괭이와 삽, 그리고 이제는 이 뜨거운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까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회사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AI 혁명의 진짜 엔진은 아닐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